냄새 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코를 막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된장 항아리에 금이 갔어요. 안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온 것 같지 않아? 요양원 보내버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허리가 휘도록 키운 아들의 집들이 날, 이게 제가 받은 대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서울역 찜질방 구석에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말순, 올해로 72살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50년 넘게 장 담그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남편은 20해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등이 휘도록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식당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밤이면 삭바느질로 눈이 빠지도록 바늘을 놀렸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서울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까지 해줬습니다. 30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때는 강남도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사서 아들한테 살라고 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저는 그 어려운 농사를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은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마당에 내린 서리가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털신을 끌고 장독대로 나갔어요. 5년 묵은 된장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아 뚜껑을 열었을 때 구수하고 짭짤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올해 장 참 잘 됐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숟가락으로 된장을 퍼서 맛을 봤어요. 혀끝에서 퍼지는 깊은 감칠맛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이 맛을 우리 민석이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밥상에 된장찌개가 없으면 밥을 안 먹던 아이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큰 반찬통 4개를 꺼냈어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쑤셨지만 아들 입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통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삭힌 고추무침을 통이 터지도록 꾹꾹 눌러 담고 깻잎 장아찌도 겹겹이 쌓아 넣었어요. 멸치볶음에는 아몬드를 넣어 고소하게 볶았고 무말랭이는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묵은 된장을 항아리째 보자기에 쌌어요. 보따리가 무거웠습니다. 머리에 이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이니까요. 집들이를 한다는 소식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걸어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장님 댁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물으셨죠. 어디 가는 길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가요. 우리 아들이 강남에 비싼 아파트 들어갔거든요. 집들이 간다고요. 입이 귀에 걸렸을 겁니다. 자랑이 절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부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매표소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우등이 3,000원 더 비쌌거든요. 결국 일반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그 돈이면 손주한테 과자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늘 그랬습니다. 제 것은 아끼고 줄여도 자식한테 쓰는 돈은 아까운 줄 몰랐어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에게 삶은 달걀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사양하던 청년이 제가 계속 권하니까 결국 받아들었어요.
달걀 껍질을 까면서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서울 가세요? 저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응, 우리 아들 집들이 가. 강남에 아파트 샀거든. 어휴,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든 건데 내가 그걸 해냈어. 청년이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제 차례가 온 거라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유리로 된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결국 엉뚱한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문에 어깨를 부딪혔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옆쪽을 가리켰습니다. 배달원 출입구는 저쪽입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몸빼 바지에 낡은 패딩을 입은 제 차림새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나 배달원 아니야. 여기 사는 박민석이 내 아들이라고.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서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가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째에야 겨우 연결이 됐어요. 인터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렸어요. 누구야? 택배?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갑게 대답했어요. 나야, 어머니. 집들이 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옷매무새를 다듬고 보따리를 다시 고쳐들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 선의 안에서 짠, 건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저는 왜인지 모르게 쓸쓸해졌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구나.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는데 활짝 연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고리를 건 채 10cm쯤만 열렸어요. 그 틈으로 며느리 예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눈썹을 찌푸린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보따리에서 된장 냄새가 새어나왔나 봅니다.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었어요. 아, 어머니, 냄새요, 냄새. 이 비싼 아파트 복도에 냄새 배면 민원 들어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집들이라며? 내가 너희 주려고 장이랑 반찬 좀 해왔다. 며느리가 제 말을 잘랐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늘 제 대학 동창들 모임이에요. 시어머니 끼면 분위기 깨지잖아요. 그리고 부른 적도 없는데 왜 오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부른 적 없다고요? 집들이 한다고 아들이 전화했는데 그 말을 하려는데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맡겨두세요. 나중에 가져갈게요. 며느리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저는 다급하게 항아리를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이거 무거운 건데. 쾅! 문이 닫혔습니다. 항아리가 문에 부딪혔고 쩡 하는 소리가 났어요. 금이 간 겁니다. 5년 동안 정성 들여 담근 된장 항아리에 금이 갔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음이 덜 된 문틈으로 안쪽 대화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아, 시골 노인네. 냄새나는 된장 들고 왔어.
진짜 격 떨어지게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낄낄거리는 소리,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들었습니다. 진명해, 아직 노인네 거지. 근데 걱정 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길래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 보내버리고 뺏어오려고.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공포가 밀려왔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30년 전 남편 잃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새벽이 떠올랐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들 등록금 만들려고 이를 악물었던 밤들. 그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된장 국물이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으로 닦아내며 눈물을 삼켰어요.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울면 진짜 치매 걸린 노인네 취급받을 테니까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스티로폼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지난달에 택배로 붙여준 김치와 밑반찬들이었습니다. 뜯지도 않은 채 음식물 쓰레기 통 옆에 버려져 있었어요. 박스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거 냄새나서 못 먹어요. 처리해 주세요. 며느리 글씨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박스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손님 접대 중이야. 바빠, 끊어. 뚜뚜뚜.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봤어요. 저 높이 불 켜진 펜트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마르고 나니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 요양원 보낸다고? 누가 어디로 가나 보자. 저는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금간 항아리를 품에 안은 채 서울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어요.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이제 그 호랑이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줘야겠습니다. 70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않을 겁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더 뜨거웠어요. 서울역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문 열자마자 부동산에 갈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된 그 아파트 내가 팔겠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죠. 다만 방향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요양원에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뻔뻔한 것들이 될 겁니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꿈을 꿨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말순아,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다음 날 아침 9시 부동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도 안 보고 나왔으니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고 어제 입은 옷 그대로였어요. 중개인이 저를 보더니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네가 길을 잃고 들어온 줄 알았나 봅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매물 사진들이 화려했습니다. 전부 억 단위가 넘는 아파트들이었어요. 어르신, 여기 부동산인데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목소리에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신말순 단독명의. 중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허리를 굽히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노숙자 보듯 하던 눈이 이제는 귀한 손님 대하듯 반짝거렸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는구나.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저도 결국 돈 때문에 버림받은 거였으니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팔려고요. 시세가 30억인 거 알아요. 25억에 금매로 넘기겠습니다. 중개인이 눈을 깜빡였어요. 5억이나 싸게 내놓겠다는 말에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조건을 덧붙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늘 당장 잔금 치르고 내일 안에 세입자 내쫓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팔겠습니다. 중개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억을 손해보더라도 상관없었어요. 그 돈으로 속이 시원해진다면 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런 물건 찾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인데 좀 무서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채업 출신이라 명도에는 일가견이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결해 주세요. 2시간 뒤 마 사장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나타났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에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였어요. 목에는 금목걸이가 번쩍거렸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세상 무서울 게 없다는 듯이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어요. 중개인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마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레미한테 이러셔도 괜찮겠소? 우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상관없소. 아주 싹싹하게 쫓아내 주시오. 마 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재밌는 할머니라는 표정이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찍을 때는 꼭 힘을 주어 눌렀어요.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요.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들 주려고 샀는데 이제는 아들한테서 뺏어오는 거였어요. 인생이 참 묘합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통장에 계약금과 잔금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25억 원 입금 완료.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25억이면 남은 평생 놀고 먹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며느리는 나를 냄새나는 시골 노인네라고 했어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어요. 돈으로는 그 모욕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했어요. 50년 장 담근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와서 휴대폰 대리점으로 갔어요. 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번호는 차단이 아니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는 걸 보니까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닿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강원도 본가로 내려갔어요. 용달차 세대를 불렀습니다. 기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뭘 이렇게 많이 싣는 거예요? 저는 마당 한쪽에 줄지어 선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달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묵은지. 50년 넘게 담가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내 진짜 재산이야. 이거 다 싫어. 기사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서울 아파트보다 이 장독대가 더 귀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월이 담겨 있으니까요. 용달차가 향한 곳은 강원도 산골의 폐교였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알아봐둔 곳이에요. 오래전에 문을 닫은 초등학교인데 건물은 낡았지만 운동장이 넓었습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서 학생이 없어진 학교였어요. 칠판에 분필 글씨가 남아있고 복도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쓸쓸했지만 저한테는 딱 맞는 곳이었어요. 장독대 놓기에 딱 좋았습니다. 임대료도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했어요. 폐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운동장에 수백 개의 항아리를 내려놓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항아리 하나가 20kg은 좋게 나갔거든요. 기사 한 명이 투덜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뭐예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50년 묵은 세월이 들어있어서 그래. 기사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웃기만 했어요. 마지막 항아리가 내려지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에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보였어요. 내 편이 되어줄 군대. 저는 항아리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온기 표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교실 하나에 전기장판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금이 가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 베개맡에 세워두고 말을 걸었어요. 영감, 나 이제 누구 엄마 말고 신말순으로 살라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전에 쓰던 공기계를 꺼내봤어요.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도 있었어요. 어머니 깡패들이 들이닥쳐서 나가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빨리 와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나 보구나. 마 사장에게서 사진이 한 장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잠옷바람으로 아파트 화단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구들이 밖으로 던져져 있었고 두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아들은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비싼 아파트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으니 정신이 없겠죠. 통쾌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전 물려 키우고 업어서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아들인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싸게 배웠다 쳐라. 인생 실전이야. 아들에게 예약 문자를 보냈어요. 집 팔았다. 내 노후 자금이니 찾지 마라.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공기계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구석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걸어가서 폰을 던져버렸어요. 풍덩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린 겁니다. 며칠 동안 폐교를 청소했습니다. 교무실은 사무실로, 급식실은 부엌으로 꾸몄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상을 닦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깨진 유리창은 골판지로 막았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몸이 고단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게 뿌듯했어요. 70평생 남의 집 식구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72에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장독대에서 3년 묵은 간장을 떠서 맛을 봤어요. 깊고 진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단맛, 짠맛,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시중에서 파는 간장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 맛이면 되겠다 싶었어요.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이 장맛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담가온 솜씨니까요. 친정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었어요. 매주 띄울 때 볏짚을 까는 방법, 소금물 농도를 맞추는 요령, 장 가르는 시기를 잡는 감각. 이런 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였습니다. 밤이 되자 운동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보였고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어릴 때 친정 마당에서 보던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저렇게 많은 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속까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가 아니라 흙냄새, 풀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70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볼 겁니다. 종가집 며느리로, 홀어머니로, 남의 집 식구로만 살았던 세월이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거지로 만들려 했지만 거꾸로 내가 그년을 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이건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장독대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잘 사나. 내일부터는 진짜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이 장맛으로 뭔가를 해볼 거예요. 아직은 막막하지만 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일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신말순의 진짜 두 번째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폐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장독대 뚜껑을 열어 이슬을 털어내고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항아리 위치를 옮기는 게 일과가 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장독대를 살피고 아침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으스스한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났지만 그것도 며칠 지나니 정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며 막걸리 한 잔을 마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밥 먹을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잠잘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콧노래를 불러도 되고 혼잣말을 해도 되고 이런 자유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폐교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누구야? 외지인이 허락도 없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텃세였습니다. 시골이 다 그렇죠. 저는 당황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3년 묵은 막걸리 한 사발과 김치전을 내왔습니다. 막걸리는 제가 직접 담근 거였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맛이 달랐습니다. 이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직접 담근 거야? 네, 제가 담갔어요. 김치전도 드셔보세요. 이장이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는 동안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험악하던 눈매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결국 이장은 막걸리 3사발을 비우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님이라고 불러.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렇게 해서 마을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음식 하나로 사람 마음을 얻은 거였어요. 역시 손맛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끄, 끄.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인가 싶어서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못 참고 몽둥이를 들고 창고로 갔어요. 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남자가 대들보에 줄을 걸고 목을 매달려 했던 거였어요. 다행히 줄이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몽둥이로 남자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이 미친놈아! 젊은 놈이 되질 힘은 있고 살 힘은 없냐? 남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눈이 퀭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것 같았어요. 저는 남자의 팔을 잡아 끌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불을 지피고 시래기 된장국을 끓였어요. 밥을 푸고 국을 부어서 앞에 놓아줬습니다. 먹어. 남자가 멍하니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도 안 썼어요.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더니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청년도 누군가의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밥을 한 그릇 더 퍼줬습니다. 남자가 세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남자의 이름은 강준우, 34살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요식업 창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투자금 5억을 날리고 빚쟁이에게 쫓겨 여기까지 도망쳐 온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죽으려 했다고 했어요. 바보 같은 놈. 돈 때문에 죽어.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제 말에 준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참을 울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빚이나 갚으라고, 왜 사기를 당했냐고, 바보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되지려고 했어? 더 바보 같은 짓이지. 준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는 얼굴이 묘했어요. 한참 뒤에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한 이야기, 집을 팔아버린 이야기, 여기서 새 출발을 하려는 이야기. 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그날 밤 준우를 빈 교실에 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밥값을 하겠다며 장독대 닦는 일을 도왔어요. 젊은 사람이 하니까 일이 빨랐습니다. 장작도 패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줬어요. 손이 크고 힘이 세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며칠 뒤 준우가 휴대폰으로 장독대 사진을 찍었습니다. 햇살 받은 항아리들이 반짝거리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인스타 감성인데요?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인스타가 뭔지도 몰랐어요. 준우가 웃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진 올리고 소통하는 곳이라고요. 할머니, 이 장맛 저만 먹기 아까워요. 팝시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누가 이 시골 된장을 사냐? 마트에 가면 싼 게 널렸는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전통 음식에 열광해요. 진짜로요. 준우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경영학과 출신답게 시장 분석이며 마케팅 전략이며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었지만 준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며칠 전 목을 매달려던 사람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잃을 것도 없잖아.
준우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죽으려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기가 돌았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팔 수 있는 물건이 필요했어요. 된장과 간장은 숙성에 몇 년이 걸리니까 지금 있는 걸로 해야 했습니다. 숙성이 끝난 된장과 간장, 그리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깻잎 장아찌와 무말랭이를 주력 상품으로 정했어요. 청국장도 추가했습니다. 청국장은 3일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볏짚에 삶은 콩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면 끝이에요. 냄새가 지독하지만 맛은 기가 막혔습니다. 준우가 심신의 발효곡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성을 따서 지은 거였어요. 인터넷에 계정을 만들고 제가 가마솥에 콩 삶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준우가 글을 썼어요. 70평생 장만 담가온 할머니의 손맛. 그런 문구였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딸랑 3건이었어요.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 내 물건을 사겠다고 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택배 기사한테 전화했더니 산골이라 안 온다고 했어요. 픽업 장소까지 가져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리어카에 박스를 싣고 읍내 우체국까지 걸어갔어요. 비포장기를 덜컹거리며 왕복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할머니, 우리 대기업 된 거예요? 준우가 농담을 던졌어요. 저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래, 세계 정복 시작이야. 둘이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어봤어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치매 예방 겸 심심풀이로 화투 뒷면에 레시피를 적었어요. 일부러 엉터리로 썼습니다. 소금 비율도 틀리게, 물량도 틀리게, 숙성 기간도 엉망으로 적었어요. 준우가 그걸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비법서예요?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대답했어요. 그래,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비법이야. 그 노트를 일부러 부엌 찬장 잘 보이는 곳에 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고객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읽어줬어요. 집 나간 입맛이 돌아왔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요. 이런 맛 처음이에요. 우리 엄마들이니까 눈물 흘리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며느리는 냄새난다며 코를 막았지만 세상에는 내 정성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누군가는 그 맛에 눈물을 흘려주고 있었어요. 주문량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하루에 10건, 20건, 30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준우에게 첫 월급을 줬습니다. 150만 원짜리 봉투였어요. 빚 갚는데 보태라. 준우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않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이상하게 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보다 이 청년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세상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아들 민석이가 나타나서 엄마 잘못했어 하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갑자기 며느리로 바뀌더니 돈 내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준우와 함께 이 사업을 키워서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때까지 더더욱 열심히 장을 담글 겁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50건, 100건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택배 기사가 직접 폐교까지 와줬습니다. 물량이 많으니까 안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준우가 새벽부터 밤까지 포장을 했고 저는 장을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이 모자랐습니다. 마을 노인들을 일당 주고 고용했어요. 깻잎 씻는 일, 무 써는 일, 박스 접는 일.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며 일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좋은 쪽으로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화면을 봤습니다.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우리 청국장을 먹는 영상이었어요. 구독자가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에서 그 사람이 청국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더니 한 숟가락 크게 떠먹었어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미쳤다. 이게 진짜 청국장이구나. 시중에서 파는 거랑 차원이 다르네. 그러더니 밥을 뚝딱 비우고 냄비째 국물을 들이켰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어디서 사냐, 링크 달라, 나도 먹어보고 싶다, 우리 엄마한테 사드리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준우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터졌어요. 대박이에요. 그날부터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0건이 넘었어요.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렸고 준우가 목이 쉬도록 응대를 했습니다.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장을 담갔어요.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손맛을 세상이 알아봐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한 달 뒤 사업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수익이 3억을 넘어 있었어요. 아파트 판 돈은 따로 묶어뒀는데 내 손으로 직접 벌어서 이만큼 모아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남이 준 돈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번 돈이었어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세무사가 찾아와서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연간 10억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거였어요. 준우가 서류 작업을 도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정관 만들고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증 바꾸고 복잡한 일이었지만 준우가 척척 해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심신회가 탄생했습니다. 어엿한 대표가 된 거였어요. 72살에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일거리가 생기니까 젊은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던 곳에 불이 켜지고 폐업했던 구멍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이장이 저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말순이 형님이 마을 살렸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며느리한테 쓰레기 취급받던 내가 이제는 마을의 은인이 됐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한편 서울의 아들 부부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로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아서 생활비를 대고 아들은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쌍코피가 터지도록 싸운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텔레비전에서 제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맛집 프로그램에 잠깐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며느리가 발광을 했다고 해요. 내 집 판 돈으로 저짓거리를 했다고, 내 재산을 빼앗겼다고 소리를 질렀다나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장 정문이 시끄러워졌어요.
개들이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준우가 누군가를 막고 있었어요.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예진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렌터카를 타고 온 모양인데 예전에 몰던 외제차가 아니라 경차였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옷도 남루했어요. 예전에 번듯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시장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효도할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을 봤거든요. 예진이는 울먹이는 남편 뒤에 서서 공장 안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쌓여있는 택배 상자,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 새로 들여놓은 기계들. 그걸 보는 눈빛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깨푼다.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왔어요. 낙과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장도 달려왔어요. 형님, 무슨 일이야? 이것들이 누구야? 내 자식이라는 것들이야. 쫓아내줘. 이장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 부부를 에워쌌어요. 민석이가 벌벌 떨며 물러섰습니다. 예진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집 뺏으려던 것들이 무슨 가족이야. 예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을 제가 들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손에 든 것을 휘두르며 아들 부부를 몰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도망쳤어요. 차에 타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날 밤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미 마음 정리한 지 오래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개들이 짖길래 창문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찬장에 뒀던 레시피 노트가 없어진 거예요. 화투 뒷면에 엉터리로 적어뒀던 그 노트 말이에요. 서랍을 뒤지고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준우를 불렀어요. 준우야, 혹시 그 노트 봤어?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없어졌어. 준우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잠시 뒤 돌아온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개들이 이상해요. 축 늘어져 있어요. 누가 수면제 먹인 것 같아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사이에 누군가 침입한 거였어요. 준우가 설치해뒀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상을 돌렸어요. 적외선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였어요. 담을 넘는 사람, 수면제가 든 고기를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 찬장을 뒤지다가 노트를 발견하고 품에 안는 사람, 희죽거리며 웃는 얼굴, 며느리 예진이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아들은 담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나더라. 저 노트가 뭔지 알아? 비법 레시피 아니에요? 아니, 함정이야. 준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해 줬어요. 그 노트에 적힌 대로 장을 담그면 처음에는 맛이 괜찮아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냄새도 비슷해요. 하지만 특정 효소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2주일쯤 지나면 급격히 산패해서 쓴맛이 나게 됩니다. 색도 검게 변하고 역한 냄새가 나요. 일부러 그렇게 적어뒀던 거예요. 혹시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요. 친정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비법은 오로지 제 머릿속에만 있어요. 전현이 저걸로 뭔가를 하려나 보네. 두고 보자.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꼴을. 준우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질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나 궁해졌으면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정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전현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며칠 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대기업 S식품과 계약을 했다는 거였어요. 훔쳐간 레시피로 뭔가를 시작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을까요? 걱정 마. 폭풍 전의 고요함이야. 곧 저쪽에서 난리가 날 거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되었어요. 대기업이 끼어들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50년 동안 장담가온 솜씨가 하루아침에 만든 짝퉁한테 진리가 없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가짜는 절대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건 50년 장 담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만든 깊은 맛을 화학 조미료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대를 살펴야겠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걱정은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72살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레시피 도난 사건이 있고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준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침밥도 못 먹고 달려온 모양인지 숨이 가팠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대형마트 전단지 광고였습니다. S식품에서 본가의 맛이라는 새 브랜드를 출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통 방식 그대로 할머니 손맛 재현 3대가 이어온 비법.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3대라니 도둑질에 간 게 엊그제인데 벌써 3대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었어요. 제품 사진을 보니까 된장, 간장, 청국장이었습니다. 우리 제품과 똑같은 구성이었어요. 심지어 포장 디자인까지 비슷했습니다. 전통 항아리 그림에 시골 할머니 일러스트까지. 할머니, 이거 완전히 우리 베낀 거잖아요. 준우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저도 화가 났지만 표정을 숨기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두고 보자. 저게 언제까지 가나.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힘이 무서웠거든요. 우리는 작은 폐교에서 손으로 만드는데 저쪽은 거대한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잖아요. 물량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본가의 맛이 전국 대형마트에 깔렸어요. 가격이 우리 제품의 반값이었습니다. 우리 청국장이 15,000원인데 저쪽은 7,000원이었어요. 소비자들이 당연히 싼 쪽으로 몰렸습니다. 주문량이 뚝 떨어졌어요.
하루에 1,000건이 넘던 게 200건으로 줄었습니다. 준우가 매출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급격하게 내리막이었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이러다 망해요.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직 기다려. 곧 저쪽에서 문제가 터질 거야. 가짜 레시피에 결함이 나타나려면 2주일 정도 걸린다고 계산했거든요. 효소 처리 없이 만든 장은 숙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산패가 진행됩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됐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 발 앞서 움직였어요. 어느 날 아침 8시 위생 점검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 4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신고가 들어왔다며 공장 전체를 뒤졌습니다. 장독대를 열고 부엌을 살피고 냉장고를 확인하고 배수구까지 손전등으로 비췄어요. 빈틈없이 조사했습니다. 저는 당당했어요. 떳떳하게 운영해 왔으니까요. 마을 할머니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점검관이 고개를 저으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이 장독대가 문제입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고 위생 덮개도 없어요. 그리고 이 급식실은 식품 제조 시설로 허가받은 곳이 아닙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폐교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었거든요. 정식 허가를 안 받은 게 문제였습니다. 점검관이 딱딱한 목소리로 통보했어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입니다. 시설 보완 후 재심사 받으세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개월이면 사업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고객들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밀린 세금도 못 내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봤어요. 이장이 점검관에게 따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불만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점검관이 차갑게 말하고 떠났어요. 영업정지 딱지가 붙은 현관을 보니까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점검반이 돌아간 뒤 준우가 인터넷을 뒤졌어요. 익명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심신의 발효곡간 위생 실태 고발, 불법 시설에서 제조, 노인들이 비위생적으로 작업, 벌레 득실거리는 환경,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장독대에 벌레가 꼬인 것처럼 합성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공장 사진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몰라도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역겹다, 저런 데서 만든 거 먹었다니, 환불해라, 고소해라. 악플이 쏟아졌어요. 저를 욕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사기꾼 할머니, 양심도 없냐. 읽다 보니까 속이 울렁거렸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예요. 고소해요. 준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증거를 모아야 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위생신고, 허위 게시물, 경쟁 제품 출시, 동시다발로 공격한 거였습니다. 혼자서 한 게 아니었어요. S식품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주민 30여 명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목소리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형님 덕에 마을이 살았는데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주민들이 동조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일어났어요. 내가 서울 가서 그 며느리년을 패줄까? 다들 말렸습니다. 그러다 감옥 간다고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대기업 상대로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밤에 혼자 장독대 앞에 앉았어요. 달빛이 항아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50년 동안 너희랑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억울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담그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쉬는 날 없이 뛰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 들고 말했어요. 영감, 나 이제 어떡하지? 다 끝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항아리들이 버티는 한 나도 버텨야지. 다음 날 아침 준우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반은 걱정, 반은 기대 같았습니다. 할머니,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여준 화면에는 본가의 맛제품 후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맛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쓴맛이 나요. 유통기한 멀었는데 상했어요. 색깔이 검게 변했어요. 이거 불량품 아니에요? 환불해 주세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곰팡이가 피어있는 된장, 시커멓게 변한 간장, 악취가 난다는 청국장,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건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레시피의 함정이 터진 거였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특정 효소 처리를 안 하면 처음에는 맛이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산패하거든요. 진짜 전통 방식에서는 자연 발효 과정에서 그 효소가 생기는데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그 비법을 알아야 해요. 그건 화투 뒷면 노트에 안 적어뒀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빨리 찍어내다 보니까 더 빨리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할머니, 이제 어떡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더 터져야 해. 완전히 망해야 해. 냉정하게 들렸겠지만 이건 전쟁이었어요. 상대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K푸드 경연대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국 전통 발효식품 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원하고 지상파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한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도 유명 요리사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된장 부문을 신설해서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업체들이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참가 의향이 있냐고 물었어요. S식품 본가의 맛도 참가합니다. 직접 대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생방송에서 대기업과 맞붙는 거였어요. 전국에서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고 이기면 역전하는 거였어요. 목숨을 건 한판 승부였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할머니, 괜찮겠어요? 생방송이라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50년 장맛이 대기업 공장 맛한테 질 것 같아? 허세였습니다.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고 생방송이라니 긴장돼서 손이 떨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건 싸움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대기업한테, 세상한테 증명해야 했습니다. 72살 시골 할머니도 해낼 수 있다는 걸요. 준우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고마웠습니다. 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장독대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0년 묵은 시간장이 있잖아. 그게 내 비밀 무기야.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100년 세월은 살 수 없어요. 세월이 만든 맛은 돈으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걸 온 세상에 증명할 겁니다. 생방송에서 직접 보여줄 거예요. 두고 보자, 기다려라, 이 며느리. K푸드 경연대회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준우가 인터넷으로 대회 정보를 찾아봤어요. 역대 우승자 명단, 심사 기준, 진행 방식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유명 요리사 3명과 식품 전문가 2명이었어요. 맛 40점, 전통성 30점, 상품성 30점,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역대 우승자들은 대부분 젊은 사업가들이었어요. 화려한 포장과 마케팅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맛으로는 자신 있는데 상품성이 문제예요. 대기업은 포장이며 마케팅이며 화려하잖아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장으로 이기려고 하면 본질로 승부해야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생방송이라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밤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제 이름은 신말순이고요. 50년 넘게 장을 담가왔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혀가 꼬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준우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해줬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대회 일주일 전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말순이 형님, 이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거야. 서울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가난한 마을에서 이만큼 모으려면 얼마나 쪼들렸을까요? 할머니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형님, 꼭 이겨야 해. 우리 마을 이름 걸고 나가는 거잖아. 말순아, 네가 지면 우리도 지는 거야. 알지?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대회 전날 준우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항아리 3개를 조심스럽게 싣고 갔습니다. 3년 묵은 된장, 5년 묵은 간장, 그리고 비장의 무기인 100년 묵은 시간장이었어요. 시간장은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겁니다. 한 방울만 넣어도 음식 맛이 확 살아나는 마법 같은 간장이에요. 색깔이 검다 못해 윤이 났습니다. 향은 깊고 그윽했어요. 이걸 꺼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승부처에서만 쓰려고 아껴뒀거든요. 이번이 아니면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대회장은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이었어요. 거대한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오가고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번쩍였어요. 접수대에서 참가 번호를 받았습니다. 23번. 대기실로 들어가니까 다른 참가자들이 보였어요. 전국에서 올라온 발효식품 업체들이었습니다. 다들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저만 몸빼 바지에 앞치마 차림이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할머니 뭐야 하는 눈빛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S식품팀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들 뒤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예진이었어요. S식품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직함이 써 있었어요. 본가의 맛브랜드 총괄.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부러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 시어머니도 나오셨네. 창피당하시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지금 화내면 지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본선이 시작됐어요. 생방송 빨간 불이 켜지고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객석에 200명쯤 되는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5대나 돌아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준우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된장을 활용한 요리였어요. 30분 안에 완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선택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요리지만 그래서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요리였습니다. 화려한 기교로 숨길 수가 없거든요.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고 청양고추를 송송 썰었어요. 파도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칼질은 정확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동작이니까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S식품팀은 된장 크림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어요. 화려한 플레이팅에 서양식 기법을 접목했습니다. 며느리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설명했어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젊은 층도 즐길 수 있는 퓨전 요리예요. 관객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찌개를 끓였어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냄비에서 향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주변에서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사 시간이 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팀씩 돌아다니며 시식했어요. S식품 차례가 왔을 때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참신하다, 상품성 있다. 좋은 평가가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심사위원 한 명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다시 한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죠? 이 깊은 맛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100년 묵은 시간장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셨어요. 어머니는 외할머니한테, 외할머니는 그 어머니한테 물려받으셨죠. 사대가 이어온 간장입니다.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들을 불렀습니다. 5명이 차례로 맛을 봤어요. 다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맛보고 한 심사위원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음미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맛입니다. 세월이 만든 맛이에요. 심사위원장이 감탄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요. 이에 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입니다. 불법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해 왔어요. 저런 사람이 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심사위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비한 말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영업정지는 허위 신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중이에요. 그리고 신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준우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새벽에 담을 넘는 사람, 개에게 수면제 먹이는 사람, 부엌에 침입하는 사람. 며느리 얼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레시피를 훔쳐갔습니다. 본가의 맛제품은 도둑질한 레시피로 만든 겁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S식품 관계자들이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봤어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잠시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일단 심사는 계속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뒤집어졌어요. 관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며느리가 시어머니 레시피 훔쳤대. 대기업이 사기친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 나란히 섰어요. 카메라가 한 명 한 명 얼굴을 비췄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대상 수상자는 3초가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흥건하게 났습니다. 심신의 발효곡간 신말순 대표님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들은 게 맞나? 준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대상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우가 부축해서 무대로 올라갔어요. 트로피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거웠어요. 금색 트로피에 K푸드 대상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50년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예요. 50년 동안 장만 담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냄새나는 시골 노인네라고 했어요.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명했어요. 세월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꼭 안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준우가 달려와서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따뜻했어요. 무대 한쪽에서 며느리가 S식품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도둑질이 전국의 생방송으로 알려진 거였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불쌍했어요. 하지만 동정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다 알고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국의 얼굴이 알려졌어요. 폐교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준우가 일정을 정리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까 주민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플래카드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신말순 할머니 대상 축하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장이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형님, 해냈어. 텔레비전에서 다 봤어. 며느리년 망신당하는 것도 봤고.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거든요. 72살 몸으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으니 당연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톱뉴스였어요.
72살 할머니의 역전 드라마. 대기업에 맞선 시골 할머니. 며느리의 배신을 이겨낸 시어머니. 그런 제목들이 달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신말순이었어요. 제 이름이 전국에 퍼진 거였습니다. 방송 화면에 며느리가 CCTV에 찍힌 장면이 나왔어요. 새벽에 담을 넘는 모습, 개에게 수면제 먹이는 모습, 부엌에 침입하는 모습. 전 국민이 그 영상을 본 거였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렸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며느리 나빠요. 정의가 이겼다. 그런 응원들이 쏟아졌습니다. S식품 주가가 폭락했다고 했어요. 하루 만에 15%가 빠졌습니다. 본가의 맛 제품 전량 회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식약처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도둑질한 레시피로 만든 제품이니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미 소비자 피해 신고가 수백 건 들어왔다고 해요. 며칠 뒤 S식품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60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신의 발효곡간과 신말순 대표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화면에 며느리 사진이 떴어요. 본가의 맛브랜드 총괄 박예진, 해고. 그리고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가슴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전현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어.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왜 이리 허전하지?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가 완성됐는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는데도 에너지가 드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긴 거예요. 허위 신고에 의한 부당 처분이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신고자인 며느리가 도둑질범으로 밝혀졌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어요. 대회 우승 효과에 언론 보도까지 더해지니까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하루에 3,00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전화기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마을 노인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읍내에서 젊은 사람들을 더 고용했습니다. 폐교가 진짜 공장처럼 바뀌었습니다. 포장 라인이 생기고 냉장 창고가 들어서고 배송 차량이 드나들었어요.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00억 원에 사겠다는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혹할 만한 제안이었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팔 생각 없습니다. 준우가 옆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왜 사업을 하는지 준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폐교 앞에 낯익은 차가 멈춰 섰어요. 경차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실루엣만 보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볼도 쪽 빠져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반년 전 강남 아파트에서 봤던 그 번듯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을 막았어요. 마을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뭐하러 왔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쿵 하고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내려다봤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애가 어렸을 때 업어서 키웠는데 밤새 열 내리게 하려고 이마에 수건 갈아주던 밤들, 대학 합격했다고 껴안고 울던 날,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예진이랑 이혼했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년이 날 이용만 한 거였어요. 엄마 재산 뺏으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콧물이 턱까지 흘러내렸어요.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섣불리 동정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직장도 잘렸어요. 예진이 사건 터지고 나서 회사에서 잘렸어요. 월세도 3달째 밀렸고요.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요. 자업자득이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여기서 일할게요. 막노동이라도 할게요. 장작 패고 항아리 나르고 뭐든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필요한 건 일자리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나한테 기대지 말고. 냉정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다시 품어주면 또 의존하게 될 거였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변하려면 스스로 일어서야 했어요. 집에 가. 일자리는 내가 직접 구해. 그리고 1년 뒤에 와.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판단할게. 민석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차에 타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눈을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야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검찰청에 갔어요. 으리으리한 건물이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조사실에 앉으니까 조사관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CCTV 영상이 언제 찍힌 건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레시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 합의 안 합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조사관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보통은 합의금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어쩌면 몇 년 동안 철창 안에서 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봐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아직 뭔가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폐교로 돌아오니까 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통식품명인 지정심사를 해주겠대요. 전통식품명인. 꿈에도 생각 못했던 타이틀이었습니다. 전국에 손꼽히는 장인들만 받는 영예였어요. 명인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도 받고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대요. 무엇보다 국가가 내 기술을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진짜야? 나 같은 시골 할머니가? 진짜예요. 대회 우승에 50년 경력에 100년 시간장까지 자격이 충분하대요. 준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웃음이 났어요. 72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말수나 고생했다 하면서 등 토닥여줬겠죠. 할머니, 진짜 해낸 거예요. 시골 할머니가 대기업 이기고 명인까지 되는 거예요. 영화 같아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지. 현실이 더 무섭다니까. 둘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밤에 장독대 앞에 섰어요. 달빛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네 군데 같았습니다. 이것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감,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아들 쫓아보내는 게 맞는 거지?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내가 이 모든 걸 왜 시작했는지,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복수도 다 잃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어요. 내일 아침 준우한테 말해야겠습니다. 이 길고도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을 이제야 펼칠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전통식품 명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실기 심사. 3번의 관문을 모두 넘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제가 담근 장을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했어요.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제73호 신말순. 금색 글씨가 새겨진 액자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장만 담갔을 뿐인데 이런 영예를 받다니요. 객석에서 준우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명인 지정 이후로 삶이 또 달라졌습니다.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려서 혀가 꼬였어요. 하지만 장담그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장은 어떻게 관리하냐? 매주 띄우는 비결이 뭐냐? 전통 발효의 미래는 어떻게 보냐? 대답하다 보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전통 발효식품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꿈이 됐구나. 그 학생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 나중에 우리 공장에 놀러와. 내가 가르쳐 줄게. 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어느 날 준우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독대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죽으려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빚에 쫓기던 청년이 이제는 듬직한 사업 파트너가 됐어요. 직원 30명을 관리하고 거래처와 협상하고 신제품 개발도 주도했습니다. 이 회사 내가 이어받아라. 준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제 73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뛸 수 있겠어? 내가 대표가 돼서 이끌어가. 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안 돼요.
이건 할머니 회사예요. 할머니가 피땀 흘려서 만든 거잖아요. 저는 준우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손바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물려줄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거야. 너 아니면 누구한테 줘. 준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그때 죽으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살려줬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필요 없어. 그냥 잘 살아. 그게 갚는 거야.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둘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불러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회사 지분 전부를 준우에게 넘겼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강준우라고 적히는 걸 봤어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판 돈 25억 중 20억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혼자 밥 못 챙겨 먹는 어르신들, 요양원 비용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했어요. 남은 5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충분했어요. 욕심 부릴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돈은 쓰고 죽어야지 쌓아두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냐고 물었어요.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증명 끝났으니까 돈은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죠.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를 눌러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1년 뒤였어요.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왔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기다렸거든요. 폐교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1년 전과 같은 경차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달랐습니다. 수염을 깔끔하게 밀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허리가 펴져 있었습니다. 양복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옷이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빨간 꽃이 피어 있었어요. 제라늄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꽃집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꽃을 키웠다고요. 평생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던 애가 1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 처음 3개월은 공사판에서 일했어요. 허리 아픈 거 참으면서요. 그러다가 꽃집 사장님이 저 불쌍하다고 데려가 줬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꽃 키우는 법 배웠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남 등쳐먹고 부모 등쳐먹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년 전과 다른 눈물이었어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눈물 같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요. 뼈가 앙상하게 느껴졌어요. 고생을 많이 했나 봅니다. 등뼈가 손에 잡혔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졌어요. 일하면서 근육이 붙은 거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꽃집 차릴 거예요. 작게라도 제 힘으로 시작할 거예요. 대출받아서 보증금 마련했어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야 내 아들이 됐구나. 50년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들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컸을까요? 어느새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돼지고기를 삶고 막걸리를 담그고 전을 부쳤습니다. 다들 한 가지씩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장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형님 덕에 마을이 살았어. 젊은 사람들 돌아오고 가게 다시 열고 평생 은인이야.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어요. 한 할머니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손주들이 서울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며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구나.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민석이가 할머니들 술잔을 채워드렸습니다. 준우가 고기를 구워 나눠줬어요. 두 청년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했습니다. 둘 다 제 아들 같았어요. 밤늦게 장독대 앞에 섰어요. 달빛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항아리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50년 세월이 담긴 보물들이에요.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남편 얼굴이 환하게 보였어요. 영감, 나 해냈어. 72에 시작해서 73에 다 이뤘어. 복수도 했고 증명도 했고 아들도 찾았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이제 편하게 살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1년 전 서울 강남 아파트 복도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문전박대당하고 된장 항아리에 금이 가고 요양원 계획을 엿듣고 흘렸던 눈물. 지금은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준우와 민석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키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별 보고 있었어? 너희도 같이 볼래? 셋이서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혼자 봤던 하늘이었습니다. 그때는 막막하고 외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연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두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이름은 신말순. 올해 73입니다. 72에 모든 것을 잃었다가 73에 진짜 인생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막히면 돌아가고 울고 싶으면 실컷 울고 다시 걸었어요. 세월이 만든 장마처럼 인생도 오래 버티면 깊어지는 거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에요. 그걸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